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범죄론으로 들어갑니다. 형법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범죄론에 들어가서 범죄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범죄론, 범죄를 성립시켜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논리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느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뭔가 범죄 행위라고 볼 만한 그런 행위들이 발생하겠죠. 그죠?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것을 그 행위를 범죄로 삼을 만한 범죄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형법 규정을 찾아서 그 형법 규정에 나와 있는 말, 언어, 그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부합하면 범죄로 성립되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형법 규정을 해석해서 일정한 범위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일정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그 사실관계, 그 범죄 행위가 그 범죄 규정에 쏙 들어가면, 즉 보섭되면 그거는 범죄로 성립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사실관계는 갑이 A의 그 배에 A의 배에 오후 6시에 들어가서 요 선박이죠. 선박에 들어가서 오후 6시에 들어가 A가 잠자는 침실에서 돈 30만 원을 훔쳐갔다. 자, 이런 사실관계, 즉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6시니까 좀 해가 어둑어둑질,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런 때 갑이 A의 배, 즉 나가서 고기 잡고 하는 그 배에 들어가서 그 배에 들어가면 며칠간 바다에 있고 하니까 그 잠자는 침실도 있고 뭐 밥 해먹는 주방도 있고 하겠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A가 가지고 놔뒀던 돈 30만 원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어쨌든 범죄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 규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A의 배에 들어가서, 즉 배라도 어쨌든 잠자는 공간이 있고 하니까 주거인가 아닌가 뭐 헛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거에 들어간 거 주거 침입죄가 좀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주거 침입죄를 찾아봤더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뭐죠? 그 30만 원을 훔쳐 나왔으니까 절도가 되겠죠. 그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 조문이 이제 그 적용할 후보 규정으로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5, 6인데 우리 형법에 보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하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쳐 나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낮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 나오는 거하고 밤에 들어가서 밤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 나오는 건 적용 법조, 즉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낮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고 하는 그 단일한 범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걸 결합범 그러는데, 이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로 떠오르는데, 이걸 이제 이 법 조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주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상상하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그죠?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쳐 나오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배에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는 거, 이것도 주거 침입죄냐, 이거 할 때 뭐죠? 주거의 침입이라고 하는 요 주거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주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법학자들이 주거를 해석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다 설명을 하는 의미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다섯설은 반드시 밤에 잠을 자거나 생활을 계속 거기서 하는 것만 주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정한 공부를 하든, 또는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든, 또 밤에 잠만 자든, 어쨌든 일부의 생활을 하더라도 그 생활을 일정 시간 하는 그런 공간이면 모두 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 나가서 계속 여기서 365일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조업을 하러 나갔을 때는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거 침입죄도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후 6시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오후 6시를 밤으로 보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될 것이고, 낮으로 보면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따로 성립되는, 자, 이런 경우가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 6시면 겨울이면 밤이고 여름이면 낮이죠. 그래서 야간에 할 때 이 야간을 뭐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야간은 우리 형법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 하면, 일몰 후 일출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몰이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 일몰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해석을 낳죠. 왜 그러냐면 이 일몰이라고 하는 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범죄행위가 일어난 그때 어두웠냐 밝았냐, 해가 졌냐 안 졌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법학의 해석은요, 어느 것이 딱 정해져서 이것만이다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다우설이 얘기하지 않는 기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석하겠다 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용어를 해석하는 데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고 더 타당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야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우리 가장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말하는 그런 일몰 후 일출 전 시간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여름인가 겨울인가에 따라서 오후 6시가 야간도 되고 주간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 법 해석을, 형법 규정의 해석을 해놓고 이 사실관계를 어느 규정에 쏙 들어가게, 즉 포섭될 수 있도록 어느 규정이 이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있냐, 이걸 소화할 수 있냐, 이걸 포섭할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범죄 규정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결론을 이제 내려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나 해보면, 만약 오후 6시가 여름이어서 아직까지는 뭐죠? 야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문제는 뭐죠? 자, 배에 들어간 거는 일단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말한 대로 오후 6시가 여름이어서 낮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자, 타인의 주거, 즉 배도 타인의 주거니까 거기에 낮에 들어간 거니까 주거침, 이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으니까 요 두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죠. 만일 이것이 겨울이어서 오후 6시가 이미 일몰 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거는 뭐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거고 그 재물을 절취한 거니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이것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법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해석해서 지금 문제가 된 그런 사실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판단해서 그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서론이 지나고 나면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요. 이 범죄의 종류는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범죄를 예로 든다든지 또 범죄에 관한 그런 어떤 문제가 나올 때도 이 범죄의 종류는 약방의 감초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문제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범죄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결과범과 거동범이라는 이런 분류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범은 실질범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일정한 범죄 결과가 있어야지만 기수가 되는 범죄 이걸 우리는 결과범 그럽니다. 즉 일정한 어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예,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미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의 상태로 즉 죽여야지만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살해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면 살인죄의 기수, 찔렀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뭐죠? 살인죄의 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범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의 결과가 나와야지 발생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범죄 이런 겁니다. 상해죄, 타인을 상해한 자 이렇게 했을 때 상해는 뭐죠? 신체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즉, 뭐 뼈를 부러뜨린다든지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정신질환에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그 신체 기능의 장애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기수가 되는 겁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점유를 박탈해서 내 점유로 가지고 오는 것, 즉 재물의 점유 박탈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지만 절도죄의 기수가 되는 거죠. 훔치려고 손을 뻗었는데 닿기만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 그럼 절도죄의 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거동범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결과 발생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겁니다. 즉 기수 성립의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범죄의 결과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주거침입죄 뭐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만으로 그냥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른 사람의 뭐 그 생활상의 안정을 해친다든지 뭐 이럴 그런 결과가 필요 없다는 거죠. 위증죄,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자기 기억과 반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즉 위증을 했는데 판사가 똑똑해서 속지 않고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증죄는 기수로 성립합니다. 즉 뭐 재판 결과의 오류라든지 사법의 어떤 그 손해라든지 뭐 이런 결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위증하는 행위 자체로 바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도박죄 다른 결과 필요 없이 도박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결과범과 거동범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나누는 실익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다음 인과관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형법에서 범죄 행위와 그 나타난 결과가 형법적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그 사람의 책임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인과관계의 문제는 결과범에서만 나옵니다. 즉 인과관계는 결과범에서만 문제가 되지 거동범에서는 문제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여기 적을까요? 인과관계는 뭐에서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범에서만 인과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거동범에서는 인과관계라는 그런 어떤 형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법적 관련성 이걸 따지는 게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그런 거동범에서는 아예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침해범과 위헌범입니다. 위에 결과범과 거동범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이 범죄의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침해범과 위헌범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단어부터 딱 그냥 달달 외워야 되냐 하면 법익입니다. 즉 법익 침해의 정도, 법익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야 되냐면 아예 여기 적어 놓으면요. 보호법익 하는 걸 여기 지금 법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보호법익이거든요. 이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침해범, 위헌범 그러면 보호법익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처음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지금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침해범, 위헌범 그러면은 나누는 그 기준의 핵심적인 단어는 키워드는 뭐다? 보호법익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침해범은 이 보호법익을 침해해야지만 기수가 되는 범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으면 이걸 뭐죠? 우리 창으로 탁 뚫는 것처럼 완전히 보호법익을 깨뜨려야지만 그 보호법익을 깨뜨려야지만 기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경우 여러분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죠? 이 사람의 생명이 보호법익인데 살인죄의 보호법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규정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
그걸 우리는 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볼까요? 형법 규정을 둠으로써 형법 규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이것이 보호법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형법 규정을 두는 이유, 즉 구체적으로 살인죄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 살인죄를 두는 이유가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사람 살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사람을 살해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네가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규정을 둠으로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그 무언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이익을 형법 규정은 항상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꼭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인죄는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은 사람의 생명이죠. 상해죄는 뭐죠? 사람의 신체. 강도죄는 사람의 신체와 재물. 손괴죄는 그 사람의 재산, 재물.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형법 규정이 존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이익. 자, 이걸 우리는 보호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법 규정에는 이 보호법이 항상 있습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보호법이 없는 형법 규정은 없습니다. 자, 여기 내가 중요한 말을 하나 참고 삼아 적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법에 대상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대상이 없는 범죄,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 이거는 없다 이 말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뭔가 범죄를 할 때 대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얘기한 위정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위정죄가 물론 판사한테 얘기하지만 판사가 뭐 주된 대상이, 판사를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얘기하자면 전체적인 그 재판, 형사사법 뭐 이런 거지만 특별히 대상이 없습니다. 도박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박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둘러앉아서 큰 돈을 놓고 따먹기를 하는 게 도박이니까 뭔가 누구 피해를 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물론 대상이 있는 범죄가 많죠. 살인죄는 사람이 대상이고 상해죄도 사람이 대상이고 이렇게 대상이 있는 범죄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대상이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형법 규정으로 두는 한은 그 보호법익을 반드시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법익이 말 없는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쉽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없어져야 될 규정입니다. 없어진 규정 중에 하나가 간통죄 같은 경우가 보호법익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없어진 규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형법 규정에는 알맹이처럼 딱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법익은 항상 이렇게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 이런 건데. 자, 이런 보호법익을 딱 깨뜨려야지만 이제 되는, 기수가 되는 범죄를 침해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손괴죄. 손괴죄 같은 경우 재물을 딱 손괴해야 됩니다. 효용을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강도죄, 폭행 협박을 통해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해 와야 됩니다. 그런 어떤 그 보호법익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럼 위헌범은 뭐냐? 보호법익을 딱 깨뜨리지 않더라도 그 보호법익 근처까지 가서 위태롭게 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위헌범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호법이 이걸 완전히 깨뜨리지 않고 그 근처까지만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추상적 위헌범 하는 건데 법익 침해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을 그 행위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하는 것만으로 보호법익 근처까지 가서 보호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경우죠.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을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즉 그 사람이 뭐 테레비보다 깜짝 놀란다든지 주거의 안정에 뭐 위해를 가한다든지 그런 그 보호법이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이거든요. 그런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깨뜨리지 않더라도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빈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좀 누워서 자고 나왔다 예컨대. 그런데 그때는 낮이어서 아무도 없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혀 뭐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거침입죄는 그대로 기수로 성립됩니다. 그거는 뭐죠?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는 그 보호법익을 위태롭게 한 그런 행위죠. 그 자체로 그냥 깨뜨린 건 없지만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담고 있는 행위니까 그 자체로 기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범죄를 우리는 추상적 위헌범 그럽니다. 유기죄 같은 경우는 보호를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방치해버리거나 내버리는 거 이걸 유기죄 그럽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는 거 이제 또는 집에 놔두고 자기가 그냥 오랫동안 나와서 이행을 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죄인데 그렇게 내버려 두는 행위 자체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치매 걸린 노인을 두고 아들이 돌보기 싫다고 한 10시간쯤 나와서 놀다가 들어갔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는 전혀 뭐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기죄는 기수로 성립된다는 거죠. 도박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